이제 5번째 5강 시작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4강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막 본칙과 부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바로 딱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대집행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 행정대집행법 가져온 건데 자, 행정대집행법 보면 자 행정대집행법 보면 1조부터 해서 쭉 가다 보면 이게 몇 개 안 되는 조문이거든요. 여기가 9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1조부터 9조까지가 있는 게 이걸 이제 본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뭘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법은 공포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부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문 개정 혹은 전부 개정이 있으면 얘네들까지 싹 다 날려버리는 개정이 된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얘네도 법적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 뭐였죠? 전문 개정 혹은 전부 개정 그리고 본칙과 부칙이 뭐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었죠. 됐죠? 자 다시 돌아가셔서 원래 진도 41쪽이요. 41쪽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행정상 법률관계. 자 행정 법률관계의 구분 뒤 나오는데 행정 법률관계란 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를 뜻한다. 행정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는 법률관계라 정의되기도 한다. 행정 법률관계는 이론상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근데 또 여기서 되게 어려운 얘기 나오죠. 학자들마다 다르다. 학자들마다 되게 막 설명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정도로만 수험적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데 자 행정 법률 관계가 있고 행정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통틀어 걷는 개념이죠. 조직 관계, 작용 관계 그리고 작용법 관계가 다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갈리고 공법 관계가 다시 본래적 의미의 공법 관계와 관리 관계 그리고 본래적 의미의 공법 관계라고 불리는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 혹은 비권력 관계로 갈리고 그 다음에 이 사법관계는 다시 협의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로 갈리고 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취하고 있는데 됐고 자 42쪽에 보면 시험에 출제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네 가지 법률관계 네 가지가 뭐냐면 권력, 관리, 협의회, 국고 그 다음에 사법관계 이렇게 네 가지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건드려보면 간략하게 건드려보면 권력관계, 공법관계 중에 전형적인 공법관계죠. 행정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 결성 변경 소멸시키거나 명령 강제하는 법률관계다. 공법적 성질이 가장 현저하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공법관계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들을 그냥 일반화해서 추상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는 거예요. 개념을 만들고 정리해 보는 거. 그래서 이런 법률 관계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세부가 처분을 하면 제가 행정청인데 조세부가 처분을 하면 그 상대방은 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 조세부가 처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법률관계예요. 선생님 법률관계가 뭐예요? 권리와 의무로 맺은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제가 행정청 그러니까 국가면 그 국민과 법률관계를 맺게 되죠. 그죠? 어떻게 나는 권리를 갖고 넌 의무를 갖고 그래서 이걸 법률관계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세부가 처분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작용에 의하여서 맺게 되는 법률관계를 권력관계라고 부른다. 행정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관계는 행정체에게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행정행위에는 다양한 효력들이 있죠. 그냥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이렇게 추상화한 건데 일반화해서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OX로 단타형으로 이렇게 지문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됐고 권력관계는 항고성을 통해 싸워야 된다. 왜냐면 처분이 개입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관리관계, 비권력관계, 단순 고권관계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행정조치가 공법상 계약과 같은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무를 관리하거나 공기업을 경영할 때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가 관리관계이다. 그런가 보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밑줄 그은 부분이죠. 관리관계는 공법관계로 지들이 분류해놓고 사법관계의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법관계와 구별을 취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사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죠?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법이 적용될 때는 당사소송에 의해야 한다. 다만 항고소송에 의한 건 아니죠. 왜? 처분이 개입됨에 따라 개입되어서 발생된 법률관계가 아니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행위가 개입되어 발생한 법률관계가 아니니까 항고소송에 의한 것이 아니죠. 왜냐면 항고소송에 의해서 다투려면 처분이 있어야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관리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관리관계는 공법관계니까 사법이 적용돼.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 어떤 분들은 공법관계는 공법관계니까 당사소송으로 싸워야 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포인트는 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고소송에 의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또 행정사법관계.
행정사법관계 읽어볼까요? 행정사법관계란 행정체가 사법적 형식, 예를 들어 사법상의 계약으로 공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행정체는 엄격한 공법상의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법의 형식으로 행정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사법으로 도피한다. 사법으로 도피 이렇게 부르는데, 행정사법 개념은 이 사법으로 도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행정사법 개념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 네가 국가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는다든가 어떤 사람을 군대에 보낸다든가 하는데, 이게 공법적 작용이기 때문에 공법으로 하면 엄격한 헌법적인 통제나 공법상의 통제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어떤 내용을 규정하든 어떤 내용으로 법률관계를 체결하든 그냥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유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뭐라고? 그렇게 했다면 공법의 엄격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공법적 작용을 사법의 형태로 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전히 원래 공법을 해야 되는 것을 사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공법상 제한이 따른다라고 보는 법률관계가 있는데, 그걸 행정사법관계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사법 개념은 여기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이요. 행정사법 개념은 이 사법으로 도피 현상의 대응관계에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사법관계, 국관계가 아니라 행정사법관계로 파악되면 공법 원리에 수용된 제한이 가해진 사법이 적용되는데, 공법의 원리에 의해 수정이나 제한이 가해진 사법을 행정사법이라고 하죠. 뭐 됐다. 얘도 민사소송에 의하긴 해요. 그치만 그 법률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법의 원리에 의해 수정이 가해진 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인 거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추상적이죠. 근데 그냥 문장 자체를 기억하시라고요. 왜냐면 이게 한 50년, 60년 전에 다 확립된 법리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안 맞고 막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크게 얘기한 거여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50년, 60년 전이 벌써 그렇게 낡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지겠지만 60년 전에 예를 들어 이제 현재 50년 전이라고 해봐. 그럼 언제요? 1970년이죠. 1970년이면 그때는 정원수 떠놓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막 달에 소음 빌고 그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막 달나라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달나라에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진짜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들이에요. 그치만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협의 국고관계의 포인트는 이거죠.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관계로 분류되면 민사소송, 그 다음 공법관계로 분류되면 행정소송에 의한 건데, 다만 관리관계는 요상해가지고 얘는 민사소송으로 규율돼야 된다. 원칙적으로. 물론 당사소송에 의해 규율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고 보시는 분이 더 많고, 요거까지 좀 기억해 주실까요? 관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 다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견해이든 적은 분들의 견해이든 공통되는 건 뭐냐면 항고소송에 의하진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각주 1번 여기 있는데, 각주 1번 여기 있는데, 요거는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은 건데 재미로 읽어보세요. 시험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43쪽 넘어가셔서 실무상으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이 중요하다. 그 다음 구체적인 행정적용,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를 분류하는 건 저 뒤에 당사소송 부분에서 제가 묶었어요. 당사소송이 어디 나오죠? 행정구제법 편에서 행정소송까지 다 끝내고 항당민기가 아니라 죄송해요. 항고소송, 취소소송,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다 끝내고 그때서야 다루게 된다는 거죠. 자 뒤에 가서 다루니까. 그럼 여기서는 무슨 얘기할 건데? 구별실일 것 같은 이렇게 큰 얘기들. 여기 뭐 혼자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죠. 재판관할 공법관계로 분류되면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관계로 분류되면 민사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 있죠.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지문 정리 들어가 보면 9번 볼까요? 9번. 공법과 사별의 구별 기준에 관한 신주체설. 뭔 소리야. 자, 우리가 그 통치행위 파트에서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학설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중요사항 유보설의 입장이었죠. 그죠? 그런데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법률관계는 공법관계고 어떤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냐, 이걸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로마 시대 때부터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고 약 한 17가지 정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17가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되는데 기출이 된 지문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출이 된 지문 정도로만. 근데 기출도 보면 2017년 국회직 8급에 한 번 나오고, 또 2017년 국회직 8급이니까 이게 한 해 한 번 출제되고 지금까지 출제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관련 이렇게 오선지로 깔려있는 20년 지방직 구급도 이것도 사실은 판례 입장이 뭔지만 알면 돼요. 판례는 이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정도만. 그래서 그런 면도 불구하고 나오긴 나왔으니까 기본 강의 때 안 다뤘던 주제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자, 9번 지금 보시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한 신주체서는 공권력의 담당자로서 행진한 행정처에 대해서만 권리 의무를 기속시키는 법률 관계를 공법 관계로, 모든 권리 주체에게 권리 의무를 기속시키는 법률 관계를 사법 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라고 하는데, 자,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신주체설이라는 견해가 있었대요. 근데 신주체설이라는 건 사실은 주체설의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설이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서 그 막 국사 시간에 배우나 이런 거, 유학이 있고 신유학이 있는 것처럼, 주자학을 성리학을 신유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주체설부터 알아야 되는데 주체설부터 볼게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한 주체설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법률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고, 당사자가 모두 사인인 경우에는 사법관계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인데 제가 그냥 볼펜 한 자루가 필요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볼펜 한 자루 샀어요. 그러면 그 법률관계는 그 문방구 주인 아저씨랑 저랑 대한민국인 법인 저랑 맺은 법률관계죠. 근데 제가 행정주체죠. 그러니까 그 경우까지도 공법관계라고 분류하는 견해가 주체설인데, 오늘날은 이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주체설이라는 고전적인 옛날 견해가 있는데 그 입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견해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 입장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나온 견해가 신주체설인데, 그냥 몰라도 돼요. 신주체설, 독일의 통설의 입장이긴 한데, 신주체설은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권리 의무를 기속시키면 법률관계, 모든 권리주체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주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행정주체랑 어떤 국민이 법률관계를 맺을 때 법률관계를 맺었는데 권리 의무를 행정주체만 부담하고 국민은 아무 권리 의무를 갖거나 부담하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공법관계, 국민과 행정주체가 모두 그러니까 행정주체도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국민도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땐 사법관계 이렇게 분류하자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신주체설인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얘를 암이라고 분류했는데 사실은 변이라고 분류해도 상관없어요. 암과 변의 차이가 뭐죠? 암은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암은 이건 되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변은 뭐냐면 그냥 한 번 보고 시험 직전에 그냥 단타형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얘는 변이라고 분류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 나왔던 거죠. 그 다음 10-1번 처리해 볼게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행정주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 일관된 입장이다.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판례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주체선을 취하고 있니? 아니. 대법원은 무슨 입장이죠? 기본 강의 때 한 건데 무슨 입장을 취하고 있죠? 종합설이죠. 종합설. 그러니까 막 17가지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니까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뭐 이 기준도 저 기준도 다 이런 타당성이 있으니까 내가 다 종합해가지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개별 판례들별로 대법원이 이거는 공법관계라고 봤는지 사법관계라고 봤는지를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치만 10-1번 질문에서 물어봤던 건 뭐예요? 우리 대법원은 그래서 무슨 입장인데 주체설은 아님. 이것만 아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넘기시면 이제 어려운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 들어가 볼게요. 어려운 얘기 아직 아니구나. 방금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았어요. 당사자 40 행정법률관계 당사자, 법률관계 당사자 뭐 쭉 보시면 되고, 뭐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4번만 잠깐 볼게요. 자, 행정청이란 행정처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작용 중 처분에 대해 다투려고 할 때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각주 4번도 잠깐 볼까요? 각주 4번, 여기 각주 4번,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각주 4번이요. 본래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에서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것은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는 단위, 즉 주체, 권리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한민국 혹은 뭐 충청북도 아니면 뭐 동작구 막 이런 것들이 행정 주체로니까 얘네가 권리나 의무를 보호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얘네가 직접 원고나 피고가 되어야 옳아요. 그러나 여기 대한민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규모가 매우 크고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매우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에서는 소송 수행의 편의상 대한민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기관인, 그러니까 그 행정 주체를 위하여 일하는 자연인이나 자연인들의 집합인 기관인 행정청을 피고로 삼고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됐고,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뭐 동그라미 5번은 행정 주체와 행정청의 관계에 대한 거죠.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장 명의로 지방세 부과처분을 업무를 수행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은 서울시장이 행한 것으로 취급되고, 이때 서울시장을 행정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이런 걸 행정기관이라고 하죠. 그에 따라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보유해요? 서울시 소유가 되죠. 왜? 서울시가 행정 주체가 되니까. 행정 주체, 행정청, 행정기관의 관계를 이렇게 예시로 딱 보시면 한 큐에 이해가 되죠. 됐고, 동그라미 6번. 행정 주체와 행정청은 개념상으로는 구분되지만 동일한 자가 행정 주체면서 동시에 행정청일 수도 있어요. 자, 행정청 개념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을 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나 재건축조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인의 경우에는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행정청이 돼요. 왜냐하면 얘네는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그죠? 예, 규모가 크지 않아요. 뭐 공무수탁사인의 예를 들어 뭘 들어볼까요? 그 별정우체국장, 뭐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 무슨 전라남도에 있는 무슨 섬들에 있는 별정우체국장, 거기 직원도 막 2명, 3명밖에 없는데 거기 무슨 또 행정기관이 별도로 있고 막 그러겠어요. 그냥 공무스탁 사인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크지 않으니까죠. 크지 않으니까 항공성 피고 적격을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걔네들은 그들이 행정 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어쩌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무스탁 사인 자체가 민사소송이든 뭐 행정소송이든 항고소송이든 당사소송이든 다 걔가 피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공단체와 공무수탁사인들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일종이긴 하지만 얘는 행정주체와 행정청이 일치하지 않죠. 왜? 규모가 크니까. 예를 들어 행정주체는 지방자치단체고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의회죠. 다르죠. 그 다음 나머지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이는 양자가 일치하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행정주체가 되고 그 스스로가 행정청이 된다. 그 스스로가 행정청이 된다는 것은 피고적격을, 항고소의 피고적격도 그 스스로가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대외관계도 다른데, 대외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공공단체는 이제 행정권한, 부여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죠. 그 다음 대내관계, 이게 중요한 거죠. 공법관계로 분류돼요. 언제 지방자치단체는. 그리고 직원들도 공무원이고, 나머지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이는 그 대내관계, 직원들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면서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죠. 네,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동그라미 8번 가볼까요? 중요한 얘기. 이게 기본 강의 때는 드리지 않았던 얘기예요. 왜냐면 이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공무수탁 사인이 행정주체인데 얘와 구분해야 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공의무 부담사인, 행정보조인, 행정대행자가 있어요. 자, 다시. 공무수탁 사인하고 유사한데 얘는 공무수탁 사인은 아닌 것들로 공의무부담 사인, 행정보조인, 행정대행자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 셋을 엄격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얘네란 들이 있는데 공무수탁 사인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달라서 행정주체 혹은 행정청으로 분류되지 않는 애들이 있다. 근데 걔네들을 통틀어서 공의무부담사인, 행정보조인, 행정대행자라고 부른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학자들마다 구분하는 견해가 다르대. 얘네들을 구분해봐라, 이건 몰라도 되고 어디까지만 아시면 되냐면 행정보조인은 행정청이냐? 아니,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 행정보조인은 공무수탁사인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니까. 근데 자, 설명을 해볼게요. 차이가 뭐냐면 공무수탁사인은 제가 행정주체인데 행정권한을 사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행정권한 네가 행사해라, 이렇게.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여기 예를 들었는데 연말에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로 우편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생, 얘는 공무수탁 사인인가요? 공무수탁 사인인가요? 아니죠. 얘는 뭔가 행정청은 아니죠. 그냥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행정주체가 원래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그냥 떠맡긴 애들. 그냥 내가 지금 이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업무는 좀 네가 수행해줘 라고 업무를 아웃소싱 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애들은 아니죠. 그냥 일을 떠맡은 애들일 뿐. 그죠? 걔네들을 공무수탁 사인과 구분해야 되는 개념으로서 공의무부담 사인 혹은 행정보조인 혹은 행정대행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들이 직접 국민과 법률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네.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로 우편 업무를 수행한 대학생. 얘는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우체국이면 저랑 그냥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거지. 그 우체국에 오시는 고객들하고 고객들 이상한데 하여튼 고객들 맞죠? 국민들하고 법률 관계를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 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얘도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에요. 어떤 행정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쓰레기 청소하는 업무는 시의 업무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의 업무인데 그것을 그냥 네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소싱 주는 것 뿐이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행정주체인데 업무를 개인에게 행정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요? 공무수탁 사인. 그리고 얘는 행정주체가 돼요. 그러면 제가 원래 갖는 행정권이라는 그 공적인 권한을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너랑 제가 어떤 개인에게 주면서 예를 들어 별정 우체국장이라고 해볼게요. 얘랑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을 네가 행사해라 이렇게 줘요. 그럼 이 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일까요? 사법상의 계약일까요? 그건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청소 차량, 폐기물 업체 이런 것들, 알바 이런 거는 그냥 개인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바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 점에서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공무수탁사 어떤 개인이 공무수탁 사인인가 아니면 공무수탁 사인의 비교 개념인 공의무 부담 사인 혹은 행정보존 혹은 행정 대행자인가를 구별한 실익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얘네가 행정 주체 혹은 행정청이 되는가 행정청이 되는가 여부에서 차이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 얘랑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맡겼을 때 그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 되는가 사법상 계약이 되는가 그 점에서 달라지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가배상법의 관련 조문 정리 보시면 뜬금없이 등장하는데 왜 나오냐면 자 이거 배운 얘기예요. 국가나 지방 2조 1항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이 사람이 포인트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공무수탁 사인이죠. 얘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사고를 쳤대요.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누가 배상하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하죠. 그런 특칙을 두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아까 제가 공무수탁 사인은 스스로가 행정 주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든 당사소송이든 무슨 소송이든 얘네는 말을 빼먹었는데 얘네가 공무수탁 사인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 당사자 뭐 항고 뭐든 다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근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긴 한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뭐라고 규정이 있어요? 공무수탁 사인이 사고 친 것도 누구에게 국가배상 들어가라? 국가나 지자체야 되게. 그래서 얘가 특칙으로 존재하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넘기면 46쪽 가볼까요? 네, 4번 볼까요? 행정권한의 위탁은 행정행위의 형식뿐만 아니라 공법상 계약으로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행정주체인데 대한민국인데 어떤 행정권한을 공무수탁 사인에게 넘겨주려고 해요. 공무수탁 사인 만들어서 이 업무는 내가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할 수 없다. 그래서 너에게 행정권한 부여할 테니까 그 업무 네가 수행해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일방적으로 뭐 특허 이렇게 부여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자 요거 살짝 중요한데 이 해설이 살짝 중요한데 다만 법령상 이를 허락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행정 권한을 누가 보유하고 누가 갖는지는 행정권한 법정주의 기억나시나요? 행정권한 법정주의가 뭐였죠? 이게 기본 강의에서 인허가 의지할 때 등장했던 개념인데 어떠한 행정권한을 누가 갖는지는 원래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걸 행정권한 법정주의라고 하죠. 근데 행정권한 법정주의인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국가인데 제가 갖는 권한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얘가 행사하게 하려면 법에서 넘겨주는 것도 되긴 된다. 필요하다면 넘겨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면 행정행위로 넘겨주든 공법상 계약으로 넘겨주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사법상 계약으로 넘겨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건 공법상 계약인 거예요. 이해되죠? 11번 볼까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불법 주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견인 대행 업체는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행정주체가 해야 되는 잡일을 혹은 잔일을 넘겨주고 그냥 일을 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견인 대행 업체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견인 대행 업체의 이름으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얘네는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애들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공무수탁 사인도 아니다. 또 나오죠? 11-1 행정대행인의 예로. 행정대행인이 뭐였지? 자, 행정대행인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행정보조인, 공의무 부담 사인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어디까지만 아시면 된다고요? 아, 이거 공무수탁 사인은 아니었던 애들, 그래서 행정주체는 아니었던 애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대행인의 예로는 자동차 견인업자, 생활 폐기물의 수지 운반 및 처리 대행업자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암기해야겠죠? 네, 여기도 암이라고 써두실까요? 여기다 암. 됐고 11-2번 요거 위탁 계약하는 거 민사소송의 대상이겠죠. 왜냐면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니까. 이건 종업원 고용계약과 같은 거예요. 알바 시키기. 권한 부여가 아니라 행정 권한 부여가 아니라. 그 다음 12번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하는 사람을 행정보조인이라고 한다. 예. 그런 점에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수탁 사인과는 다르다. 그래서 행정청도 아니고 행정주체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긴 하지만 행정권 발동의 상대방이 행정객처 될 수 있다. 예. 뭐라는 거지? 자, 이거 복습해볼게요. 기억나시는가? 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가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자치사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때에는 벌금 부과할 수 있죠. 그러면 자, 행정권 발동의 대상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객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17번 국가가 공무수탁 사인의 수탁사무 수행을 감독하는 경우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독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국가인데 어떤 업무를 개인에게 위탁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공무수탁 사인이 됐어요. 근데 얘가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합법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있어서까지도 감독할 수 있대요. 합법성에 있어서만 감독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는 한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야, 그거 법에 어긋난 거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내 권한이니까. 그걸 넘겨준 거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19번 시문 가보시면 이것은 그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로 교수님들이 출제했던 건데 보시면 요게 막 종합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좋아요. 자, 보시면 관광진흥법령 이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는데 좋아요.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호텔업의 등급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행정행위인가 봐요. 장관은 직접 등급 결정을 하지 않고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등급 결정 권한을 위탁하고 있다. 뭘 위탁한대요? 권한을 위탁. 그러면 지금 이 사단법인은 공무수탁사인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얘는 공무수탁사인이에요. 자, 이 권한을 위탁받은 사단법인은 등급 결정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렇게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거는 그 행정대행자, 행정보조인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니죠. 그래서 얘 자체가 사단법인 자체가 독자적인 독립적인 행정주체 혹은 행정청이 되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위탁을 할 때는 행정권한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대요. 맞죠? 네. 행정권한 법정주의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3번 위탁에 따라 사단법인 등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등급 결정에 취소를 제기할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니? 그 사단법인 자체가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 돼버리기 때문에 걔를 피고로 해야 되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고로 할 수 없다. 왜? 그게 바로 그러니까 행정청이 되었다라는 말 의미예요. 그 다음 사단법인이 등급 결정하면서 고의 또는 거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을 입힌 때는 누가 배상 책임을 진대요? 국가가. 왜? 국가배상법 2조에서 공무수탁사인이 사고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의 행정기관이고 그래서 원래는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곳을 넘겨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요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22번 자 22번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 자 각종 공사공단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행정주체 중에 뭐에 속하죠? 각종 공사공단 영조물법인에 속하죠. 영조물법인의 직원 채용관계 자 복습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앞에 몇 쪽이냐면 45쪽이요. 45쪽이 아닌데 45쪽이요. 45쪽에 보면
자, 나머지 공공단체의 법률관계에서 대내관계, 직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돼요? 사법관계죠.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데 나머지 공공단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자, 복습. 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으로 갈리고, 공공단체에는 누가 있어요?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인이 이렇게 존재하죠. 맞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공공단체라는 건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인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한국방송공사는 어디에 속해요? 영조물법인. 그러니까 얘는 이법리를 따르는 거죠. 이법리를. 그러니까 이법리의 적용을 받겠죠. 맞죠? 돌아가 봐요. 22번. 47쪽이요. 자,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 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유를 맡겨진 셈으로 뭐래요? 이 법률 관계는 사법적인 관계. 한국방송공사라는 법인과 직원들 사이에 맺는 법률 관계는 사법 관계다. 자, 동그라미 2번. 직원 채용 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을 필수적으로 따른 사전 조치로서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을 공고 또는 하는 채용 시험 응시 자격을 그냥 공고했대요. 자, 직원을 뽑기 위해서. 그럼 그건 사법적 행위예요, 공법적 행위예요? 사법적 행위죠. 왜? 나는 사법관계를 누군가가 맺으려고 하는데 그 한국방송공사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 오세요. 이런 사람을 뽑아요. 공고를 냈대요. 그건 사법행위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가 아니죠. 네. 사법상의 행위니까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근데 공권력 행사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 거지? 자, 헌법소원의 대상은 무엇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요? 공권력 행사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헌법소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됐고, 자, 뭐 해설은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볼만한 것이 표시 안 했는데 26번 볼게요.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 그러니까 그 직원과 한국조폐공사 사이에서 한국조폐공사가 너 일도 못하네 파면 이렇게 했을 때 그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법상 행위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또 무슨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의료보호조합 이도 다 그 기타 공공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관계다. 됐고 29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개발조합이죠. 그냥 얘랑 조합 2번 사이에 선임 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업상 관계니까 싸우려면 민사소송에 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택재개발조합이 있는데 그 재개발조합 업무를 수행하려면 여기도 직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조합장도 이 재개발조합에서 월급 주는 사람을 뽑는다고요. 임원도 이렇게 뽑고 이 직원과 마찬가지예요. 대내관계. 그래서 얘네들도 사법관계고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 근데 비교할 걸로 뭐가 있냐면 자,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제 얼굴 때문에 살짝 안 보이시죠? 참고로 저는 제 얼굴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촬영하고 나서야 알 수 있어요. 자,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래요. 뭐야. 자, 똑같이 재개발조합인데 여기는 조합원 자격이고 여기는 조합장, 조합임원이죠. 자, 비교하셔야 돼요. 조합장과 조합임원은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줘요? 재개발 조합이 얘네한테 월급 주죠. 그러니까 얘네는 일하는 근로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조합원은 뭐냐면 이 조합의 회원이에요. 조합의 회원인 조합원이 재개발 조합에 돈을 주고 이 재개발 조합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거죠. 그게 조합장과 조합 임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공법상 한 가지만 더 재개발 조합은 공법상 사단의 일종이죠. 그죠? 그래서 공법상 사단을 일하는 행정 주체의 구성원이 조합원인 거고 조합장과 조합임원은 그 조합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들이라고요. 직원은 구성원 아니에요? 네, 직원은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 조합이 굴러가게끔 만들기 위해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냥 뽑은 사람들일 뿐. 그 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자격, 그것은 행정주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법관계. 그러니까 당사소송으로 싸워라 이렇게 보고 있죠. 선생님 이건 왜 항고소송은 아닐까요? 항고소송은 왜 아니냐면 여기 뭔가 처분이 개입되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물론 나오죠? 아직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니까. 나오네. 죄송해요. 못 봤어요. 설명을 하고 보니까 써있네.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자, 시험에서는 여기는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아니면
당사자성으로 싸워야 되냐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공법상의 관계니 사법상의 관계니를 이 지문하고 29번하고 29-1을 비교하는 게 포인트죠. 됐죠? 그 다음 30번이요. 자, 요것도 표시 안 했는데 강의를 해볼게요. 건드려 볼게요.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 자, 농지계량조합은 앞으로 위로 올라가시면 요게 중요한데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7번이요.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이는 얘 있죠. 얘 있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출제돼요. 다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데 농지계량조합은 여기 있죠. 공법상 4단에 속해요. 농지계량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농어민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자치단체예요. 원래는 농지계량조합이. 그런데 거기에다 국가가 여기 박정희 정권 시절 때부터 이렇게 막 각종 지원들을 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주체로서 지위까지 부여된 건데 아무튼 그런 단체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한국농어촌공사로 발전하죠. 그런데 어쨌든 47쪽 30번으로 다시 가시면 자,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 자, 그럼 농지계량조합은 공법상 4단이니까 그 직원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겠어요? 얘는 사업상의 관계죠. 근데 뭐래요? 공법상의 권력 관계고, 공법상의 관계고 그 중에서 특별 권력 관계에 속한대요. 자, 특별 권력 관계에 속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합과 그 직원 사이에 이제 강제가 이루어지고 말고 하는 그런 법률 관계에 속한다.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 중에서 특별 권력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요거는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 공법 관계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볼까요? 먼저 공법 관계인데, 자, 요게 판례가 미스를 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판결문, 옛날 판결문을 막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 보시면 94년도 판례죠. 맞죠? 94년도 판례여가지고 그때만 해도 94년도면 이제, 자, 대법원에 올라간 게 94년이니까 아마 그 소송상 분쟁이 발생했던 거 아마 90년이거나 91년 막 이랬을 거예요. 그때 법률 관계니까 그때는 아직 뭐가 확립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냐면 공공단체가 있고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만 조금 특수하게 취급되고 나머지 공공단체의 법률 관계는 그 대내 관계가 사법관계로 분류된다, 이런 법리가 확립되기 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 그때에도 이미 대법원은 기타 공공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 내부의 법률 관계는 이 사법관계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공법관계라며. 자,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해설 보세요. 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지계량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판례였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암기가 필요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시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 공법관계. 다시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 공법관계. 무슨 말이냐면 29-1 여기 보면 재개발조합이라는 공공단체와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였죠. 그 농지계량조합을 여기 직원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아니라 농지계량조합 조합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법관계라고 했는데, 그럼 아까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얘기 왜 한 거야? 법리가 확립되지 않아가지고 직원과 조합원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얘는 이제 확립이 되기 시작한 거고, 네. 대법관들이 다르잖아요, 판결하는. 그래서 좀 공부를 한 대법관이고 공부를 안 한 대법관이었던 것 같죠. 네. 그 다음, 여기 처리 안 했죠? 그 조합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자, 그 행정주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처분이라고 봐요.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자, 행정주체와 구성원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주체와 구성원의 관계의 문제예요. 행정주체와 그 직원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직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거기는 공법관계로 분류되고, 거기서 너 행정주체로서의 지위 박탈, 혹은 너 더 6개월 이상 앞으로 6개월 동안 행정주체의 구성으로서 지위를 못 가져, 요것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기억해 주세요. 얘도 좀 암기를 해야만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자, 48쪽 가셔서 행정법 관계 내용 볼까요? 행정법 관계 내용, 개인적 공권.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죠. 개인적 공권. 근데 강의할 때는 어려웠는데 그냥 제가 문장으로 쭉 써놨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막 51쪽 보시면 제가 길게 써놨거든요. 네. 아니 51쪽 지금 보시지 마시고, 네.
자, 이게 좀 어려웠었던 부분인데 뭐 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돼요. 볼게요. 자, 주요 개념 정리. 공법관계는 공권과 공법상의 권리는 동의어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 지급 청구권, 선고권 그런 것 같은 공권과 공의무. 공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병역 의무, 납세 의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구성된다. 왜냐면 공법 관계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공법상의 법률 관계. 근데 법률 관계는 뭐였죠? 권리와 의무로 맺어진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뭐겠어요? 권리와 의무, 그죠? 그리고 자, 공권은 그 보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을 구분되는데 행정법의 관심은 국가적 공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걸 개인적 공권이라고 그거에 집중이 돼 있대요. 그죠? 그다음 개인적 공권은 자, 요것도 일반적이라는 글자가 포인트인데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하다라고 50년 전에 독일에서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론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처리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특히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는 마지막 특징 요걸 말하는 건데 요거 원고 적격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룬다라고 되는데 뒤에서 다뤄요. 51쪽에서. 자, 근데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전성이 제한되고 포기성이 제한되고 대행이 제한되고 침해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가 받으면 그 원인이 된 행정재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공권은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양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뭐가 있을까요? 투표권? 투표권 예를 들어볼까요? 투표권, 선거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공법상의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쳐봐요. 그럼 저는 상속받아서 3표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1인 1표라고요. 그 다음 포기성의 제한. 공권은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공권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공권에 맨날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소권이 나오거든요. 소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과 을로 하지 말고 그냥 저랑 친구라고 해볼게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야, 네가 이걸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한 달 뒤에 갚어. 안 갚으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든 너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지금 돈을 빌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궁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하든 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약정을 하는 걸 허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선거권 생각하시면 선거권 떠오르실까봐 설명을 드릴게요. 선거권 자 시험에는 공권 일반적으로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딱 여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포기와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포기와 불행사를 구분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거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행사하지 않는 것과 선거권을 포기한 것은 달라요. 선거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불행사는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막 야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와가지고 유대형 마음에 안 들어. 넌 선거하지 마 라고 해가지고 막 저를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선거권 포기해. 그래서 네 알겠어요 하고 포기를 했다고 쳐봐요. 포기가 안 돼요. 포기를 한다라고 약정을 했어도 저는 그냥 가서 투표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자 다시 선거권은 공권이어서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약정을 해도 효력이 없고 그냥 저는 가서 투표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투표하는 날이 됐는데 제가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 됐는데 귀찮아요. 안 해요. 그거 뭐예요? 그럼 포기가 아니라 그냥 불행사라고요. 예, 그래서 불행사와 포기는 좀 달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험에는 그런 개념 몰라도 되고 포기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아냐 모르냐 그 정도 나오죠. 그 다음 대행의 제한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상호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야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네가 가서 투표하고 오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권리를 침해받은 그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 원고 적격 인정받을 수 있다. 네, 여기 보시면 되고 요거는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할게요. 요 두 개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인정될 수 있다. 개인적 공권은
헌법에서 인정하거나 법률 규정을 두거나 법규명령을 두거나 관습법을 두거나 조리로 의해서 인정되거나 공법상 계약을 체결해서 취득하거나 할 수 있어요. 다만 행정규칙으로는 안 돼요. 왜? 행정규칙이라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만든 법이죠. 자기들끼리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국민의 어떤 권리나 의무를 얘네들이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에 의해 권리가 생겨나게 하거나 없어지게 하거나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는 거 복습. 헌법 규정에 의해서도 언제나 절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헌법 규정에서 어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본권 중에서도 추상적 기본권과 구체적 기본권이 구분되고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만 구체적 기본권만 곧바로 헌법 규정 자체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추상적 기본권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그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거 권리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권리잖아요?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해요. 기억해 주시고 3번 요건 기본 강의 때 한 적이 없었는데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서는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광대학교 정하준 교수님이 요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요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시면 다만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적 차원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만 보충적으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거 보는데 요건 이따가 뒤에가 설명할게요. 포인트는 이 보충적이에요. 밑줄 그어볼까요? 보충적. 자, 됐죠. 그 다음 참고로 헌법상 기본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으로. 구체적 기본권, 법률에 의한 구체가 없어도 곧바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거 권리니까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권리니까 보호해주세요 라고 곧바로 법에 규정 없으면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을 추상적 기본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험에는 뭐가가 아니라 문제를 풀려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예시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시들. 신체의 자유, 고문받지 않을 권리, 영업수행의 자유, 경쟁의 자유,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 등. 자,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진짜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은 언제부터 인정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권리들이 그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역사적으로 막 200년, 300년 전에도 당연히 존재했을 것 같은 권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그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추상적 기본권, 공무원 연금 수호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막 이런 것들은 없으면 제가 막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없어도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직장 존속 청구권, 산재보험 수호권 이런 것들은 추상적 기본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얘네들이 특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얘네들을 추상적 기본권이라는 걸 알고 있냐라는 걸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있어야만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냐라는 걸 전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됐고, 자. 50분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여기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타이머 갖다 버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디까지 하냐면 끝장내기 20일까지만. 네. 자, 보시면 몇 번 보시냐면 4번 볼까요? 4번. 자,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법령 해석상 근거법규 또는 관계법규 보호 규범성이 없는 경우 헌법상 기본권 규정은 예외적으로 개인의 공권의 성립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게 아까 그 정하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규정에 의해서도 그것이 구체적 기본권이라면 곧바로 법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갔을 때 판사 앞에서 이거 법적인 권리니까 보호해주세요, 침해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똑같은 내용을 혹시 법률이나 법규 명령 등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판사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체의 자유가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법률에 보니까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법률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판사 앞에 갔을 때 저는 판사님 제가 헌법에 보니까 신체의 자유가 있네요. 근데 저를 이걸 침해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법률에 있으니까 법률을 근거로 그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 쓸데없이 테크니컬한 구분을 하냐면 헌법은 가급적 너무 크고 추상적이니까 끌고 오지 말게 하려는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지문이 있는데 요 5번도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개별 법률이 기본권을 개인적 공권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기본권을 근거로 항고송의 원고적 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없다.
요거 정하준 교수님이 출제하신 지문이에요. 포인트는 이 지문을 봤을 때 원고 적격 안 된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너는 왜 원고 적격이 있니? 권리를 침해받았거든요. 권리가 있다고? 권리가 있어요. 저는 어떤 권리? 법률에서 이것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침해받았거든요. 이렇게 주장해야 되지. 저는 헌법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해요. 무엇을 논리적 근거로 해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인가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됐고, 그 다음 4-1번 볼게요. 4-1번. 국세청장의 납세병막의 제조자 지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들로부터 사익보호성을 도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 납세병막의 제조자라는 게 있는데 이따가 뭔지 설명할게요. 납세병막의 제조자라는 건 되게 특수한 지위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너는 납세병막을 제조할 수 있어 이렇게 특허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특허 작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을 봤더니 납세병막의 제조자로 지정받지 못한 애들의 지위를 보호해준다는 취지를 발견할 수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법령의 근거에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거 말고 헌법상 그럴 때라 하더라도 헌법전에 보면 경쟁의 자유라는 걸 보호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권으로. 그렇다면 법령의 차원에선 없다 하더라도 없으면 그때는 헌법을 적용해 볼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헌법을 봤더니 경쟁의 자유가 있고 경쟁의 자유를 보호하라고 했는데 경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걸 근거로 법률상의 이익이 된다. 뭐라는 거죠? 원고 적격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읽어볼게요. 국세청장의 납세병막의 제조자 지정행위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들로부터 사익보호성을 도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지정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는 국세청장의 납세병막의 제조자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 자들, 납세병막의 제조자로 지정받지 못한 애들이 소송 걸었던 거예요. 자들에게는 일반 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법률상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자, 요 4-1번이 왜 중요하냐면 이 4-1번이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헌법 규정의 근거에서도 그것이 물론 구체적 기본권이라면 헌법 규정의 근거에서도 법률 규정이 없다라면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적 공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납세병막의 제조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런데 술을 진짜 오지게 먹죠. 성인들이 술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진짜 굉장히 막대한 세원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술을 살 때, 팔 때, 도매할 때 막 온갖 술을 거래하고 막 할 때에는 각종 세금이 다 붙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뭘 들어볼까요? 진로 하이트라고 해봐요. 제가 하이트. 그럼 저는 술을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죠. 그런데 얘네한테 일일이 술을 팔 때마다 도매상에 팔든 소매상에 팔든 팔 때마다 세금을 거두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 공장 사장이라고 하면 그럼 이거 그냥 몰래 팔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굉장히 느끼겠죠. 몰래 팔아버리고 싶은 유혹.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가에서 그 술에 병뚜껑은 못 만들게 해요. 병뚜껑을 하이트가 못 만들게 하고 납세병마개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이미 내버린 병마개를 제가 사야 돼요. 그 병마개에 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에. 그거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또 별도로 지정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받는데 이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이 되면 이게 노다지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국가가 하나 막 100개, 1000개의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이 소송이 들어올 당시에는 2개의 회사에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받으면 노다지인데 인정받고 싶은 회사가 왜 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라면서 싸운 거죠. 그랬던 사건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삼화왕관하고 세왕금속공업 이 2개가 독점적으로 납세병막의 제조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가
이제 이후에 자꾸 말이 많아지고 해서 지금은 14개인가 15개인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 자 6번 가보면 헌법상 변호인 접견권은 개인적 공권이다. OX. 그냥 이렇게 성의 없게 물어봐요. 뭐라는 거냐면 변호인 접견권은 구체적 공권이죠. 그러니까 덜렁 헌법상 규정만을 통해서도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냐? 응.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성의 없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8번 지문 가볼까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형 아파트 특별 분양 개선 지침. 이거는 자 딱 보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지침이죠. 지침. 그러니까 행정규칙이죠. 자 보시면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형 아파트 분양 개선 지침에 의해서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시형 아파트 특별 분양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 뭘 물어보는 거야? 자 신청권 어떤 권리죠. 그죠? 권리가 행정규칙에 의해 근거해서 인정받을 수 있냐?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12번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짐으로 대행 위임 안 된다. 뭘 생각하시라고요? 투표권, 네. 선거권. 선거랑 투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13. 개인적 공권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13-1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개인적 공권의 일종인 속권. 그러니까 오히려 속권이 맞죠? 속권이라는 주제로 빈번하게 물어보고 있는데 뭐야 이게 뭘 물어보는 거야? 개인적 공권의 일종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속권이 뭐라고 할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없냐? OX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던져주면 뭐야 이게 좌표 잡아가세요. 개인적 공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그다음 그래서 합의로 포기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고 그리고 설사 이거를 부관을 붙여도 안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죠.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부관 붙이는 거 안 된다. 그다음 부재수 토격 붙여도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13-6은 이 앞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해가지고 다른 내용인데 끌고 온 거예요. 자, 이 앞부분은 무슨 얘기하는 거라고요? 속권은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계약으로 포기할 수도 없고 설사 그거를 부관으로 붙여도 아무튼 형식에 관계없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속권 포기가. 근데 그거랑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는 판례 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도 안 되고 사업상 계약으로 붙이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는 이제 51쪽에 끝장내기 22부터 들어가는 건데 해석을 통한 개인적 공권의 인정 여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